그날 면접장에서 본 그 반지가 30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아버지의 흔적이, 그것도 제가 입사 면접을 보러 간 회사의 여회장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인생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이름은 김동수. 평생을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다가 작년 겨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2년을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내는 제가 40에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63이고요.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민지인데 올해 35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푹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 드라마도 보고 저녁에 아내와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동네 족발집에서 홀 일을 나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요. 딸아이는 회사 다니느라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만 혼자 아파트에 덩그러니 남는 겁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침 드라마, 점심 뉴스, 오후 예능, 저녁 드라마. 하루 종일 보니까 눈도 아프고 머리도 멍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경로당 한번 가볼까?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경로당 갈 나이도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70 넘은 어르신들만 계신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67, 건강도 괜찮고 허리도 곧았습니다. 그럼 뭐하고 살아야 하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치매 올라요. 요즘 뉴스 보면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급격하게 늙는데요. 뭐라도 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아니, 젊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70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시니어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건 경비, 청소, 주차관리, 택배 보조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경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근무하면 낮에는 쉴 수 있고 월급도 2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 모집한다는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몇 살이세요? 67입니다.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65 이하만 뽑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2살 차이는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고작 2살 차이로 안 된다니요. 다른 곳에도 전화했습니다. 청소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몇 살이세요? 67인데요. 아, 저희는 60 이하만.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알아봤지만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아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딸아이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일자리를 찾는데
자꾸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구나.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격리부장까지 하셨잖아요. 경비나 청소보다는 아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봐요. 그게 어디 있겠니? 나이 든 사람 뽑는 회사가 어디 있어? 있어요. 요즘 시니어 채용 많이 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일자리 찾아 헤매는 내 모습이 과연 아버지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실종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을 나가신 뒤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3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빠, 여기 봐요. 성원물산이라고 회사에서 시니어 사무보조 구한대요. 격리 경험자 우대래요. 민지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성원물산? 처음 듣는 이름인데 중견 건설자재 유통회사래요. 강남에 본사 있대요. 직원 300명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래. 한번 지원해볼까?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회사가 제 인생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줄은요. 이틀 후 저는 성원물산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를 쓰면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야간 대학을 다니며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고 30에 지금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딸을 낳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인생 뒤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걸까?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신 걸까? 이력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름한 양복을 입고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했을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동수 이제 다 컸구나.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거야.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작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반지는 뭐예요? 응? 아, 이거 옛날에 누가 준 거야. 누가요? 그냥 소중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지는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반지 표면에는 작은 매듭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줄을 꼬아놓은 것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그 반지 아버지가 실종되실 때도 끼고 계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이력서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동수 씨 맞으시죠? 성원물산 인사팀입니다. 서류 합격하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물론입니다. 저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면접 붙었어. 정말요?
어머, 축하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정장을 꺼내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예상 질문도 적어서 연습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멋있어요. 꼭 붙을 거예요.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성원물산 사옥이 보였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와, 제법 큰 회사네. 저는 긴장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인사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벽에는 회사 연역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1985년 설립. 한정희 회장 취임. 2000년 코스닥 상장. 저는 연역을 보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앞에는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2시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4~5명 더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분은 손에 이력서를 쥐고 계속 들여다보고 계셨고 다른 분은 손을 비비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절실하구나. 저는 그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김동수 씨 들어오세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면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 오른쪽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고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성원물산 회장 한정희입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시니어 채용에 회장이 직접 나올 리 없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한정희 회장의 손,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오른손 약지에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표면에는 작은 매듭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2개의 줄을 꼬아놓은 것 같은 문양.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반지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반지, 저는 그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평생 끼고 계셨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김동수 씨, 괜찮으세요? 한정희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긴장을 너무 해서. 아, 그러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계속 그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수 씨, 이력서 봤는데요. 격리 일을 42년이나 하셨네요.
왼쪽에 남자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나요? 예산 관리, 결산, 세무신고 등을 했습니다. 엑셀은 다루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인 기능은 가능합니다.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반지로 가득했으니까요. 왜 저 반지가 저분 손에 있는 거지? 아버지 반지가 왜 저기 있어?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에 한정희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김동수 씨,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가 다시 한번 그 반지를 봤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오른손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쨍쨍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 반지가 왜 저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면접 잘 봤다며?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긴장했던 게 아직 안 풀려서. 그래요? 얼른 자요.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하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오늘 그 회장의 손가락에 끼워진 아버지의 반지. 두 가지가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반지가 30년 전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놨던 그날과 이어져 있다는 거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7이었습니다. 작은 섬유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65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부두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인천 부두였습니다. 배에서 화물을 내리고 트럭에 싣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다 보니 척추가 휘어진 겁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저는 그 손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두에 나가셨습니다. 동수야, 아버지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공부를 해서 펜대 굴려서 먹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위로 누나가 둘 있었습니다. 큰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18배 시집을 갔습니다. 작은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만큼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동수는 머리가 좋아. 공부만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4년을 그렇게 다녀서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졸업하던 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동수야, 고생했다. 이제 아버지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제 돈 벌어서 아버지 모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부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60이 넘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나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소일하셨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시고 그렇게 조용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1995년 가을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옛날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아버지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사흘 뒤 아버지는 초췌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동수야.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사흘이나 집을 비우세요? 전화라도 하시지.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럴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을 비우셨습니다. 매번 낡은 가방을 들고 나가셨고 하루나 이틀 뒤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나가세요? 제가 따지듯 물었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수야,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일이 하나 있다. 뭔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구나.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정리할 게 있어. 정리요? 무슨 정리인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1995년 10월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낡은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동수야, 아버지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옵니다. 실종 신고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적사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특징 등등.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죠? 일주일 전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 하셨나요? 그냥 다녀온다고만 하셨어요.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문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에게 모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부두에도 가봤습니다. 병원에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저는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책상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내린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부잣집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와 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8년 4월 5일 인천 자유공원 정희와 함께. 정혜?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김순옥이었습니다.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아버지의 옛 연인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여자의 어깨에 올리고 계셨는데 그 약지에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반지 표면에는 작은 매듭 문양이 보였습니다. 이 반지 아버지가 평생 끼고 계셨던 그 반지잖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끼고 계셨던 그 반지는 이 여자와 관련된 것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고 왜 정이라는 이름을 남겨두신 거예요?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찾으면 물어보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아버지가 어디선가 사고를 당하셨거나 기억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진실의 조각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바로 한정희 회장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낡은 은반지로요.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했습니다. 성원물산 격리팀에 배치됐습니다. 팀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김동수 씨 환영합니다. 저는 격리팀장 박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자리는 여기고요. 김동수 씨는 저기 창가 자리 쓰시면 됩니다. 박 팀장은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팀원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다들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최민호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했습니다. 67인 제가 30, 40대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김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최민호 사원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도와줬습니다. 와, 역시 경력자시네요. 젊은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부 정리, 전표 입력, 결산 보조 등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한정희 회장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저 반지 분명 아버지 것이 맞아. 그렇다면 회장님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김 대리님, 같이 밥 먹어요. 이수진 사원이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럴까요?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9층에 있었습니다.
꽤 넓고 깨끗했습니다. 밥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대리님, 우리 회사 어때요? 최민호 사원이 물었습니다. 좋네요. 젊은 분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요. 우리 회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직원들 복지도 많이 신경 쓰시고요. 그래요? 네. 특히 시니어 채용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 계속 시니어 분들 뽑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글쎄요. 회장님 개인적인 철학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철학?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밥을 먹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10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봤습니다. 10층은 회장실이 있는 층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0층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도 7층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 옆에는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회사 연역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1985년 설립. 설립자 한정희. 1987년 자본금 10억 달성. 1995년 매출 100억 돌파. 2000년 코스닥 상장. 저는 연역을 읽다가 1985년이라는 숫자에 눈이 갔습니다. 1985년 설립? 그럼 회장님이 회사를 만드신 게 40년 전이네. 그때 회장님 나이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65 정도라면 40년 전에는 25이었을 겁니다. 25에 회사를 만들다니 대단하시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입사한 김동수입니다. 격리팀에서 일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회장님 비서 김영숙입니다. 여기는 회장실 층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구경 좀 하려고. 여기는 허가 없이 올라오시면 안 돼요. 내려가세요. 김영숙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으로 가서 내려갔습니다. 7층으로 돌아와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조심해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한정희 회장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반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님, 이 서류 좀 10층 회장실에 가져다 드려주세요. 네. 회장실에요? 네. 회장님이 급하게 보셔야 하는 서류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드디어 회장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격리팀 김동수입니다. 서류 가져왔습니다. 김영숙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회장님 계시니까 직접 드려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한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책상이 있었고 뒤에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서류 가져왔습니다. 아, 김동수 씨?
거기 책상에 놓으세요.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한정희 회장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요? 회장님께서 끼고 계신 그 반지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른손을 보셨습니다. 약지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죠? 제가 아는 반지와 똑같아서요. 아는 반지요? 네. 제 아버지께서 평생 끼고 계셨던 반지와 똑같습니다. 한정희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뭐라고요? 혹시 오래전에 어떤 분께 받으신 건가요? 그분 성함이 혹시 김씨셨나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세요, 김동수 씨. 네. 저는 회장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한 물건입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된 반지예요. 70년이요? 네. 이 반지는 제가 20살 때 사랑했던 사람이 준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과는 헤어졌죠. 아주 오래전에요. 하지만 저는 이 반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 성함이 혹시 김재호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한정희 회장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저는 김재호의 아들입니다. 김동수입니다. 회장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재호 씨의 아들이라고요? 네. 아버지는 30년 전에 실종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끼고 계셨던 반지가 바로 회장님께서 지금 끼고 계신 그 반지입니다. 세상에. 한정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회장님은 아버지를 아시는 거죠? 저 반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거짓말 마세요. 분명 아실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수 씨, 진정하세요.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맸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병원도 다 뒤지고 갈 데는 다 가봤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서 회장님 손가락에서 아버지 반지를 본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김동수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왜 회장님을 찾아갔는지, 왜 반지를 돌려줬는지, 그리고 왜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한정희 회장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30년 전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요? 40년 만이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본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재호 씨는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반지를 돌려주고 가셨어요. 그 후로는요?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분명 뭔가 더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왜 용서를 구했는지, 왜 반지를 돌려줬는지, 그리고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그만하세요. 한정희 회장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재호 씨를 떠나보낸 것도, 평생 혼자 산 것도 다 제 죗값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회장님을 찾아갔습니까? 40년 만에 찾아갔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한정희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발, 나가세요. 회장님이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밤새도록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한정희 회장은 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어졌고 40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용서받으려고 하신 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생각을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흔적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정작 진실은 더 멀어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쉴게요. 회사에 연락 좀 해줘요. 당신 정말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그 작은 단칸방으로요. 인천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실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닌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문은 녹슬고 벽은 퇴색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수첩 등이 있었습니다. 책상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신문, 영수증,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밑에 오래된 트렁크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트렁크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꺼내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오래된 책 몇 권, 그리고 봉투 하나.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옛날 편지지에 만년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에게 오늘 아버지가 우리 만남을 알았어요. 누가 고자질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당신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신은 가난한 노동자고 나는 집안의 외동딸이라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재호 씨,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성실한 모습을,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사랑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꼭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의올림. 1958년 6월 12일. 저는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의 한정희 회장님이 맞구나.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재호 씨, 우리 도망가요. 이 답답한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 둘이서만 살아요. 서울로 가요. 아니면 부산으로 가도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만 있다면요. 저는 이 집에서, 이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매일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살고,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정해준 미래를 사는 게 싫어요. 재호 씨,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정의올림. 1958년 8월 3일. 세 번째 편지. 재호 씨,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재호 씨, 답장을 주세요. 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걱정돼요. 정의올림. 1958년 10월 20일. 네 번째 편지. 재호 씨, 한 달째 답장이 없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저를 싫어하게 된 건가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답장을 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의올림. 1958년 11월 10일. 다섯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재호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저를 버린 거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돈을 줬다고 하더군요. 저에게서 떠나라고 돈을 주고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어요. 재호 씨, 정말 그런 건가요? 정말 돈 때문에 저를 버린 건가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아무 연락도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네요. 재호 씨, 저는 이제 포기할게요. 아버지 말씀대로 제 신분에 맞는 사람과 결혼할게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했다는 것을요. 부디 행복하세요. 정의올림. 1959년 3월 15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받고 떠나신 거구나. 이제 윤곽이 잡혔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부두 노동자였고 한정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한정희의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한정희의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아버지를 평생 괴롭혔을 겁니다. 저는 봉투 맨 밑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종이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오늘 정희를 만났다. 40년 만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한 뿐이었다. 내가 너무 비겁했다. 그녀 아버지가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았다. 500만 원이었다.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려 했다.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정희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장사는 실패했다. 돈은 다 날아갔다. 나는 결국 부두로 돌아왔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가난한 노동자로, 허리 굽은 늙은이로. 결혼도 했다. 순옥이를 만나서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평생 정의를 잊지 못했다. 이 반지를 끼고 살았다. 정의가 준 이 반지를. 그리고 오늘 40년 만에 정의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회사도 크게 키웠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평생 혼자 살았다고. 내 때문에. 나는 정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의는 울었다. 재호 씨,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나는 이 반지를 빼서 정의에게 돌려줬다. 이제 이 반지는 당신이 가지세요. 제가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는 반지를 받아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하다. 아들 동수에게는 비밀로 하련다. 아버지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련다. 경기도에 작은 땅을 하나 샀다. 거기서 농사라도 지으며 조용히 살련다.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살고 싶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구나.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자를 돈 때문에 떠났던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용기를 내서 한정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반지를 돌려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신 거지?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땅을 하나 샀다고 했네. 저는 집에서 나와 인천구청으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호입니다. 생년월일은 1930년 3월 10일이고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아, 나오네요. 경기도 포천시에 땅이 하나 있네요. 1995년 10월 20일에 매입하셨네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2010년에 도로 확장으로 수용됐네요. 보상금이 나왔을 텐데요. 보상금이요? 네.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직 수령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상속인이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구청을 나와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사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셨어.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산 게 1995년 10월 20일, 그리고 실종된 게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혹시 아버지가 그 땅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는 바로 포천으로 갔습니다. 포천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기사님, 여기 맞나요? 네, 여기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도로가 나서 원래 모습은 없어요. 택시에서 내리니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4차선 도로였습니다. 주변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30년 전에 아버지가 사신 땅이구나.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로 옆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운터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오래 살긴요. 50년 넘게 살았지. 그럼 혹시 30년 전쯤 이 근처에 60 넘은 남자분이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0년 전?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키 작고 허리 굽은 분이셨어요. 여기 땅을 사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아저씨?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그때 이 동네에 웬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오셔서 땅을 사셨어. 여기 저 뒤쪽에 있던 밭을 사신 거야. 그래서요? 뭔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 비닐하우스도 치려고 준비하시더라고. 근데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저씨가 며칠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 날씨가 추웠거든. 그때가 11월이었나?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 아저씨가 무리하셨나 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응, 내가 발견했어. 밭에 쓰러져 계시길래 깜짝 놀라서 119 불렀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병원으로 실려가셨어. 읍내보건소로. 그 후로는요? 글쎄, 그 후로는 못 봤어. 아마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가셨나 봐.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읍내보건소로 갔습니다. 보건소는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대에 물었습니다. 저기요, 30년 전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30년 전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아버지가 여기 입원하셨던 것 같아서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호입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1995년 11월 김재호라는 분 입원 기록이 있네요. 어떤 병이었나요? 폐렴이라고 나와 있네요.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요? 11월 25일에 서울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나와 있네요. 어느 병원인가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평안 요양병원이네요. 저는 그 병원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소를 나와서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서구 평안 요양병원.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실망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입구에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작은 땅을 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을 겁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미안해요. 아버지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아버지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한정희 회장의 반지, 아버지의 편지들, 포천의 땅, 그리고 요양병원까지.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해요. 30년 동안 충분히 찾았어요. 알아요, 알지만 아버님은 분명 편안한 곳에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분께 용서도 받으셨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셨으니까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한정희 회장님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격리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네, 괜찮아졌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정희 회장을 어떻게 다시 만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장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폰으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수 대리님,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5시에 회장실로 오시래요. 네, 회장님이요? 네, 꼭 오시래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번 일 때문에 해고하시려는 건 아닐까?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세요. 들어가세요. 김영숙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동수 씨. 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동수 씨, 저번에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버지를 찾는 아들이었을 뿐이죠.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당신에게 그리고 재호 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수 씨,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재호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사실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이요? 한정희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는 제게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요? 네. 재호 씨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떳떳하게 키웠소. 대학도 보냈고 지금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소. 하지만 그 회사가 작아서 앞날이 불안하오. 혹시 당신 회사에서 일자리를 줄 수 있겠소? 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고 저도 제 삶이 있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죠. 저는 그때 재호 씨가 돈 때문에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복수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한정희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날 재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재호 씨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고, 적어도 아들은 도와줬어야 했다고요. 한정희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키웠어요.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김동수 씨,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설마 했는데 면접 때 보니까 나이도 맞고 경력도 재호 씨가 말씀하신 것과 맞았어요. 그래서 저를 뽑으신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거절했던 그 부탁을 이제라도 들어주는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김동수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재호 씨가 그렇게 혼자 떠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들과 메모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회장님, 이것들을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입니다. 한정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다 읽고 나서 회장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호 씨, 재호 씨. 회장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회장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돈 때문에 떠났지만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저도 재호 씨를 평생 사랑했어요. 알아요. 아버지도 아셨을 거예요. 한정희 회장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김동수 씨, 이 반지를 받으세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원래 재호 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인 당신이 가져야 해요. 회장님, 60년 넘게 간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간직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간직할 차례예요. 그리고 한정희 회장은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서류는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호 씨가 경기도에 사신 땅이 있었죠? 제가 알아봤어요. 도로 수용으로 보상금이 나왔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정희 회장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30년 전에 제가 재호 씨에게 했어야 할 일이에요. 재호 씨가 아들을 위해 부탁했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김동수 씨 받으세요. 제발. 이게 제가 재호 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뭡니까? 재호 씨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비록 제가 그분의 아내는 아니지만 평생을 사랑한 사람으로서요. 같이 지내줄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럽시다. 그날 저와 한정희 회장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요. 회장님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재호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꽃을 사다 주셨어요. 싸구려 꽃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했어요. 아버지는 낭만적인 분이셨나 봅니다. 그럼요. 저를 데리고 인천 바다에 가셨어요. 그리고 모래사장에 우리 이름을 쓰셨어요. 재호와 정이 영원이라고요. 아버지다우시네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한정희 회장의 얼굴에는 그때의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동수 씨, 재호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아버지셨는지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두에서 일하시던 모습, 저를 대학 보내시려고 악착같이 일하시던 모습, 제가 졸업할 때 눈물 흘리시던 모습. 한정희 회장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는 훌륭한 아버지셨네요. 네, 제가 아는 최고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김동수 씨, 재호 씨는 결국 어떻게 되신 걸까요? 저는 포천에서 알아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 하셨던 것,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신 것,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신 것까지. 그 후로는 저도 모릅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닫아서요. 한정희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재호 씨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셨네요. 네. 김동수 씨,
제가 그 요양병원을 알아볼게요. 30년 전 기록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한정희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수 씨 찾았어요. 정말요? 평안 요양병원 원장님을 찾았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저는 회장님과 함께 그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원장님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한정희입니다. 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원장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은 우리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김재호 씨 말인가요? 네, 제 아버지입니다. 아, 기억나요. 폐렴으로 오셨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병원에 2달 정도 계셨어요. 1995년 11월부터 1996년 1월까지요. 그 후로는요? 원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1996년 1월 15일에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가셨어요.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시며 미안하다, 동수야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골은 어떻게 됐나요? 연고자가 없어서 공동묘지에 안치했어요. 서울 근처 봉안당에 계실 거예요. 원장님은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장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봉안당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아버지 이름을 말하니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희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호 씨 미안해요. 이제라도 찾아서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기로요. 한 달 후 저는 아버지의 유골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가족 묘지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옆자리였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저와 아내, 딸 민지, 그리고 한정희 회장님. 한정희 회장님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재호 씨, 편히 쉬세요. 회장님은 아버지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동수 씨, 앞으로 제가 매년 이곳에 와서 재호 씨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정희 회장님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못 뵀지만 아빠가 맨날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대학 보내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사셨다고요. 맞아요. 재호 씨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정희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동수 씨,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호 씨 명의로 만든 통장이에요. 제가 매달 조금씩 넣어뒀어요. 30년 동안요. 네. 재호 씨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계속 넣었어요. 언젠가 재호 씨를 다시 만나면 드리려고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재호 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인 당신 것이고요. 하지만 받으세요. 재호 씨가 살아계셨다면
이 돈으로 당신을 더 잘 키우셨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후로 저는 계속 성원물산에서 일했습니다. 한정희 회장님은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습니다. 격리팀에서 격리부장으로 승진도 시켰습니다. 김 부장님 축하드려요. 젊은 직원들이 박수 쳤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67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어느 날 한정희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재호 씨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 아버지의 말버릇, 아버지의 꿈 등등. 한정희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는 참 좋은 분이셨네요. 제가 그분을 놓친 게 정말 후회돼요. 회장님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래도요. 저에게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설득했다면 재호 씨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회장님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셨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산 인생인데요. 한정희 회장님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저는 재호 씨 덕분에 이 회사를 키울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 씨를 잃은 후 저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에만 몰두했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으니까요. 회장님, 김 부장님, 당신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내를, 딸을,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요.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평생 저를 지켜줘서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싶어서요. 어머, 오늘 이상하네.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건강해요.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보다 운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매듭 문양이 새겨진 이 은반지는 이제 제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한정희 회장님은 지금도 성원물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회장님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습니다. 그때마다 회장님은 아버지 묘 앞에 절을 올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호 씨, 요즘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재호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시던 날씨예요. 저는 그런 회장님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6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어느 날 딸아이 민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셨단다. 왜요? 평생 사랑 하나를 지키며 사셨으니까. 아빠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빠는 더 운이 좋았지. 엄마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며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야.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건 돈이나 땅이 아니라 이 작은 반지에 담긴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제 딸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 살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했고 때로는 비겁했고 실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알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셨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제 한정희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부장님, 재호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준 사랑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었어요. 회장님도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셨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회사 옥상 정원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요. 오늘도 저는 출근합니다. 67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버지의 반지를 보며 다짐합니다.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제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30년 만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한정희 회장님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옛 연인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셨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 뒤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